세종 1년 6월 무렵 형조 도관사 법정의 모습입니다. 젊은 여성 2명이 관원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관사는 노비 문서와 호적을 관리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송을 전담하던 관하였습니다. 매를 맞고 있는 2 여성은 노비였습니다. 둘은 자매였고 이름은 각각 보전과 내약이었습니다. 엎드려서 매를 맞는 쪽이 언니 보전이고 서서 맞는 쪽이 동생 내약으로 보입니다. 자매가 도관에 불려가서 매를 맞게 된 연유는 유씨 부인이라는 여인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매를 자기 집에서 도망친 노비들이라고 우기며 도관사에 소유권 확인을 요청했던 거지요. 자매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것으로 봐서 매질을 당하면서도 유씨 부인의 주장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씨는 이귀산이라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귀산은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에 서로 친구였던 인물입니다. 이성계가 임금이 된 뒤에 과거에 급제하여 전라도와 강원도 감사 그리고 호조 판서를 지낸 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친형인 이귀령 역시 개국 원정 공신으로 태정 때 좌의정을 지낸 원로였습니다. 유씨 부인은 권세 있는 가문의 안주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이 고위 관료를 지낸 집안에서 굳이 소송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매가 자기 집에서 도망친 것이 확실하면 남자 노비 몇 명을 보내서 붙잡아오면 될 일을 왜 굳이 번거롭게 소송을 했을까요? 둘째는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아리송합니다. 하대부 집안의 여자가 법정에 서는 일이 드물었던 풍토에서 남편을 놓아두고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당시는 사대부의 배우자가 법정에 서는 경우가 흔치 않았고 사대부 가문의 부녀자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서면조사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매가 유씨 부인의 주장을 극구 부인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유씨 부인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도관사에 불려가서 매질을 당하기 전에 순순히 유씨의 주장을 인정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문들은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매가 도관사에서 모질게 매를 맞은 직후 자매의 아버지인 내은이가 사헌부에 고소장을 냅니다. 소장의 요지는 자기 딸들이 유씨의 주장을 부인하니까 도관의 좌랑이자 방장이던 정승사라는 관원이 신문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를 한 대 때릴 때마다 종이에다 붓으로 한 획씩 그어나가다가 30번이 차면 멈추도록 되어 있는데 승서가 획을 긋는 서기에게 2대 때릴 때마다 한 획씩 그으라고 시켜서 딸들이 각각 60대씩을 맞았다는 거였지요. 그런데 사헌부가 내은이의 고소를 기각합니다. 내은이가 억울한 마음에서 다시 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헌부 담당자가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접수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내은이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창덕궁 앞으로 달려가서 신문고를 두들깁니다. 세종이 내은이의 호소를 듣고 나더니 형조판서 김점을 불러서 경위를 물어봅니다. 김점의 대답을 미심쩍게 여겼던지 승정원을 시켜서 소송 기록을 가져다가 자세히 살펴보게 합니다. 승지들이 기록을 보고 나서 내은이의 호소가 모두 사실이라고 아뢰입니다. 세종이 승서를 의금부옥에 가두게 합니다. 승서가 의금부에 갇히니 승서의 직속 상관인 형조판서 김점이 구명에 나섭니다. 어전으로 달려가서 일이 많아서 깜빡하고 실수로 매를 한두 대 더 때린 승서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기를 청한 것이지요. 그런데 세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록 승서가 매를 한두 대 초과했을 뿐이라도 법을 어긴 것이 맞지 않느냐고 면박을 줍니다. 김점의 대답이 오락가락합니다. 형조가 판결을 마치기도 전에 사헌부에 소장을 낸 내은이와 내은이의 소장을 잘못 처리한 사헌부의 책임을 물으더니 자신의 성품을 자화자찬하며 횡설수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의금부에 구금된 정승서가 자신은 형조판서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폭로한 것이죠. 의금부 제조의 보고를 접한 세종은 형조판서 김점, 대사원 신상, 그리고 내은이의 고소를 기각한 사헌부 지평 이한경을 의금부옥에 가두게 합니다. 의금부가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고 어전에 나아가 결과를 아뢰입니다.
그런데 형조 판사는 승서가 신문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허위 보고를 합니다. 김점이 의금부 제주도를 압박해서 승서의 폭로를 감추게 하였을 개연성이 강하게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김점이 꼬리 자르기를 지시한 의혹이 짙다는 거지요.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닙니다. 사관이 실록에 남긴 평가를 보면 김점은 성품이 우둔하고 교활했습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팔뚝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대방의 뺨을 겨누며 갖은 욕설을 해대서 사람들이 그의 말에 대해 감히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종은 의금부의 보고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금부 옥에 갇혀있던 김점, 신상, 이한경 등을 곧바로 석방하더니 모두 직책에 복귀하게 합니다. 승서는 그대로 의금부 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이틀 뒤에 사달이 생깁니다. 임금이 의금부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검토하다가 형조판서 김점이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을 안 거지요. 형조의 영사인 황기충의 진술조서에서 판서가 자신에게 의금부에 가서 승서에게 규정보다 더 많이 때린 사실을 숨기라고 전하라고 시켰다는 대목을 발견한 것입니다. 승정원을 시켜서 귀충에게 물어봅니다. 귀충의 대답이 수사기록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승정원을 통해 형조판서 김점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봅니다. 김점이 형조 참판인 홍여방을 대동하고 승정원에 나오더니 귀충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엿새 뒤에 의정부 참찬 변계량이 어전회의에서 김점과 신상의 죄를 들춥니다. 승정원을 시켜서 김점과 정승서를 어전으로 부르게 합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니 각자 변론을 하게 합니다. 순간 김점의 언동이 화살 맞은 맹수처럼 거칠어집니다. 온갖 막말과 욕설로 승서의 길을 죽이더니 너는 장래에 불의를 많이 저지르다 술에 찢겨 죽을 것이고 너의 집안은 멸족되고 말 것이다 라고 악담을 날립니다. 김점이 그와 같이 날뛰는 동안 승서는 발로는커녕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매우 석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형조판서 김점이 직권을 남용하여 승서에게 남용을 지시한 의혹이 안개처럼 사라진 것이죠. 세종이 김점의 연기에 속았든지 아니면 의혹을 고의로 덮었든지 둘 중 하나겠지요. 어느 쪽이든 치명적 오점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금부가 올린 수사기록에서 김점이 황기충을 시켜서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김점의 죄를 덮은 것은 명백한 실책일 것입니다. 김점의 딸이 상황의 후궁이었던 점을 떠올리면 세종이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선공후사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씨와 김점이 모종의 거래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형조의 수장이던 김점이 부하인 정승서에게 규정을 무시하고 자매들을 사정없이 때리라고 시킨 일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매가 모진 매질을 견디면서 유씨의 주장을 부인했다는 것은 유씨의 주장이 억지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소동이 벌어진 뒤에 김점이 보여준 언행도 두 사람 사이에 결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매의 아버지인 내은이가 신문고를 울려서 임금이 승서의 남용을 알게 된 직후부터 김점이 수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승서의 남용을 착각에 의한 작은 실수로 축소합니다. 일이 꼬이게 된 책임을 전부 사헌부에 떠넘깁니다. 무언가 숨겨야 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죠. 김점이 얄팍한 술책으로 세종을 속였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김점의 놀부심보와 유씨의 생려기질도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김점의 재물 욕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승서 사건 후에 김점이 평안도 감사가 되는데 감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닥치는 대로 뇌물을 챙깁니다. 명나라를 다녀오는 사절단의 물품을 갈취합니다. 금품을 받고 관직을 팝니다. 돈을 받고 구금된 죄수를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종당은 들통이 나서 상왕의 후궁이던 딸과 함께 고향인 김포에 유배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씨 부인도 김점 못지않게 행실이 추잡했습니다. 유씨는 일찍 부친을 여의고 절로 들어가서 비구니가 됩니다.
산중 생활이 외로웠던지 때때로 먼 친척집을 찾아갑니다. 횟수가 쌓이면서 그 집의 아들인 14살 난 조소로와 눈이 맞았다가 서로의 모친에게 들켜서 출입금지를 당합니다. 그 뒤에 유씨는 승복을 벗고 이기산의 아내가 됩니다. 남편인 위기산이 실력도 있고 인정도 많아서 유씨는 유복한 삶을 삽니다. 유씨는 한자를 알았고 장기와 바둑도 둘 줄 알았습니다. 친화력이 좋고 남자들과도 잘 어울렸다는 뜻이겠지요. 유씨의 시집과 친정의 권세 차이를 생각하면 유씨는 미모가 뛰어났거나 머리가 비상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쪽 다였을 수도 있을 테지요. 유씨가 이기산과 결혼하여 호사를 누리는 사이 조소로는 대궐에서 임금을 모시는 승정원의 수장이 됩니다. 문고리 권력의 중심인 지신사가 된 것이죠. 그렇게 출세한 몸으로 이기산의 집을 출입하다가 유씨와 정분이 납니다. 유씨가 사춘기 때 이루지 못한 사랑이 그리웠던지 유부녀 몸으로 대담하게 조소로를 유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솜씨가 선수급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이에다가 목복의 집에서 만나 응어리진 정을 풀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서 서로에게 은밀히 건넵니다. 목복은 한자 박자를 해치한 것입니다. 서로의 누이 동생의 아들인 박동문을 지칭한 것이죠. 이후로 두 사람은 동문의 집에서 1년 넘게 은밀한 만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어서 사원부에 덜미가 잡힙니다. 조소로는 지신사직에서 쫓겨나 경상도 영일에 유배되고 유씨는 3일 동안 저작거리에 세워졌다가 사람들 앞에서 목이 베입니다. 종합하자면 세종은 형조판서 김정의 직권남용 의혹을 고의로 외면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덮은 것이 아니라면 무능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세종은 소송을 제기한 유씨와 형조판서 김점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간과했다고 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지요. 임금이 되고 1년이 채 안 된 시점의 일이어서 안목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명백한 실책이 가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